좀 속된 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꼰대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꼰대 같은 그런 발언처럼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꼰대다는 그런 표현은 좀 위안해가 있는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대선 후보이고 또 이제 상대 정당, 경쟁하는 정당의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아까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해식 비서실장이 제2의 김건희 여사는 직감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직감이 든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왜냐면 김건희 여사는 기업체 중국자 후보 연구 시절에서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맥락은 선관위 여사도 뭔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 같이 들리는데 그렇다 보면 그 근거, 직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를 돼야 되는데 근거가 되지 않고 그냥 말했다면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오히려 더 방송 토론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전혀 다르다, 김건희 여사처럼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보여주는 게 더 맞지요. 근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피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 지금 김혜경 여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벌금도 지금 150만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량희 여사와 달리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밖으로 많이 나와서 가족이 얼굴을 노출함으로 인해서 메시지가 내보내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교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거용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를 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설한영 여사가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투명하게 TV 토론을 한다면서 찬성의 입장을 밝혔는데 토론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일까요? 그렇죠. 이제 설한영 여사가 과거 세진전자라는 곳에서 구로공단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구로 디지털인데 그냥 구로공단에서 거기서 노조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노조위원장 하면서 수천 명의 노조를 이끌면서 노동법을 교육도 하고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재미도 이끌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좀 잠깐 이제 설한영 여사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 울컥했던 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와 설한영 여사가 두 분이 동시에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봐요. 그 상황에서 아이가 면회로 왔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밖에서 봐야 되는 옥에 같이 있는 그 두 부부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저는 잠깐 울컥했었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밖에서 야외에 있으면서 행동가로서 본인이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8년 동안 설날 연습 관련된 어떤 의혹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흠집이라든가 법인카드 논란이라든가 관용차 논란 등이 전혀 없는 그런 연구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설날 연습 분이 대중적으로 나서고 또는 이제 김혜경 여사가 TV 토론에 나온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유권자로서 표심을 정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후보들 유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의정부, 고양, 파주, 김포, 경기 북부 지역을 훑었고요. 김문수 후보는 강서구 그리고 영등포, 서울 쪽 역시 서울 쪽을 훑었습니다. 선거운동 중반부고 이제 대선이 2주 남았는데 유세 동선에서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첫날부터 이 각 지역의 어떤 이 성장 전략 이런 부분에 내용적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일정으로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늘 일정은 주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서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발전, 성장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각 김포, 고양, 또 의정부를 가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 주변과 연계된 어떤 발전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수도권의 민심을 얻기 위한 일정이었고요. 아무래도 어떤 선거는 뭐 수도권에서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 또 내일까지 일정에서는 수도권에서 확실하고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입 먹고. 네,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막이 등장을 했습니다. 신병 위협 때문에 제작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대선 유세장에 방탄 유리가 설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방탄, 이제 진짜 신병 위협이겠죠. 뭐 저격이라든가 암살이라든가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인지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문자로 제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탄유리 설치가 이렇게 있지만 민주당에서 이 제보받은 문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총을 뭐 러시아에서 총을 수입했다는 등, 그다음에 뭐 받은 군인이 적용을 무효하게 준비한다는 등 이런 문자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를 의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 따르면 그런 의혹이 없다 얘기하고 다만 경찰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이라든가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협박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제 적용에 대한 어떤 실체가 있는 건지 좀 민주당이 밝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런 방탄유리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방탄이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내가 위험하게 처해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나를 감싸줄 것이다. 그걸 믿음이 있는 거고 당당하기 때문에 방탄유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따뜻하고 당당하다 그러면 저는 방탄유리가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야당 대표를 하실 때는 국회에서 방탄 국회를 했었고 이제 대선 후보가 되니까 또 방탄 대선을 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발언 들어볼까요?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해서 방탄유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2024년 작년 1월에 테러 있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에 비상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재명 후보 등 14명의 이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요. 수거해서 조치하라는 노상 수첩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테러 내지 하겠다는 협박글들이 여러 SNS에도 마구 공유되고 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무기를 준비했다는 이런 당당하게 올리는 글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믿을 만한 이 경로를 통해서 제보가 오는 겁니다. 총, 뭐 권총, 뭐 러시아에 들어왔다. 이게 그냥 황당한 수준의 제보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세 현장이라는 게 국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스킨십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유세인데 후보로서는 방탄을 치고 그 안에서 유세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상대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어도 정치적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나 혹시라도 그런 것을 협박하는 글을 올리거나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후보가 자유롭게 선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어제 오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롱합니다. 총 맞을 일 없다. 무슨 방탄유리냐. 너무 비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당 후보의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시고 대변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틈만 나면 이 방탄유리나 그 전에 뭐 방탄조끼까지 해서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운동 개시 8일 만에 김문수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합동 유세는 아니고 독자적으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사실 이제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대선 후보 옆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더군다나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이제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올라갔던 후보 아닙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치러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만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당에서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만 그리고 공식 대선 후보가 된 또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유일한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 옆에 서서 지지 유세하는 게 좀 맞다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 옆에 서지 않고 부산에 가서 이제 혼자 이제 전국 돌면서 유세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원 유세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낫기는 하지만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한동훈 후보가 본인을 홍보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장소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위한 어떤 이제 활동하는 그런 것도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조만간 좀 서둘러 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합쳐서 유세장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원들과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제 국민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고 또 이제 우리 빅텐트라는 큰 의미의 어떤 정치적 단일화 연대 이런 거를 효과를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 유세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서요. 서울 양천구에 이어서 서초, 송파, 강동, 경기 하남, 한강 남부벨트로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틀째 지금 한강 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서초에서 송파, 강남, 이제 영등포, 강서 이 벨트는요 전부 다 부동산하고 세금, 민감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보수의 본질부터 서서 이게 전선을 넓혀서 서울 전체를 넓혀 가겠다 이제 이런 취지를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해서 서울 한강 벨트 라인을 주축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짠 게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선다는 얘기 나오고 좀 비슷한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지지율 추세, 이 추세를 좀 더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도권 서울에서 이틀째 이제 지원 유선을 이틀째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남에도 갔었거든요. 하남은 이제 수도권과 수도권에서 중산층과 서울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곳이고, 이곳은 또 신도시이기 때문에 중산층과 중도층이 많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합 지역인데, 이렇게 한강벨트와 하남에 가서 수도권에서 쌓은 지지 전선을 수도권까지 넓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서 호남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가 구태로 보일 것, 전혀 할 생각이 없다면서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단일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시작부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특단의 대책하면서 마치 어떤 여지가 있는 것처럼 한 발언 때문에 태도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이준석 후보는 선거 중반 동안을 거치면서 본인이 안정적으로 10%대 지지율을 얻게 될 것으로 자신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과정이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서 갈 곳을 잃을 것이고, 그게 이제 본인 개혁 보수를 표방한 본인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 기존의 뭐 20대 또 남성들의 안정적 지지까지 더하면 이게 10%대를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제 중반으로 치다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 7%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승 요인이 뚜렷이 안 보이고 있고요. TV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TV 투선을 뭐 가장 잘했다고 본인이 자평하고 있지만 그 효과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판을 흔들 만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서 꺼낸 게 특별한 대책, 특단의 대책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별건 없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뭐 비단 주머니인가요? 뭐 얘기했지만 그거 별거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상황이 이대로 그냥 갈 경우에 본인이 목표로 한 이 득표율을 얻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초중반에 어떤 이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이제 단일화를 할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의 국면 전환을 깨야기 한 목적, 이 정도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지금의 이제 지지율에서 10%에 설사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선 이후의 보수 재편 과정에서 본인이 상당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득표는 되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를 하는 거, 단일화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면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합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는 상황에서도 단일화하지 않을 거냐, 이런 질문에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해야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벌써 지금 보고 나왔는데 지금부터 벌써 단일화 가능성이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더 빠른 속도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답변이기도 하고 영리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 지금 사흘째 지금 머물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국을 돌면서 이준석 후보만의 특징이 뭐냐면 학식을 합니다. 확실한, 이건 다른 후보가 할 수 없는 거를 이준석 후보가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이준석 후보만의 장점이긴 하지만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을 집중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하는 유권자라는 거, 광장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좀 소홀한 모습을 보여서 처음부터 이준석 후보는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는 무엇을 이번 선거에서 노리는 건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확실한 젊은 층을 포섭해서 미래의 국가 통합형 지도자로서 보석을 쌓기 위한 기회로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요 35대 35대 35로 해서
보수, 진보, 무당층, 중도층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선거가 있게 되면은 이게 45, 45, 15 해가지고 굉장히 양측이 결집을 하면서 제3지대가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은 48대 48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2, 3%의 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 이걸로 결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젊고 정치적 기회가 많은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미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수 진영이 찢어진 가짜 빅텐트다. 진짜 빅텐트는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 민주당 빅텐트가 28자 모임이다 이렇게 평가 전화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빅텐트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이제 계속 나왔죠. 단일화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도 있었고 실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상황상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빅텐트로는 계속 주장을 했지만 실체가 없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내 통합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세력과의 연대, 또 빅텐트라고